단기 전망, 단기는 1년 미만을 말합니다. 단기 전망은 감 또는 운의 영역이라고 본다. 한두 번 맞출 수는 있지만 지속성을 가진 신통한 쪽집게는 없다. 보다 긴 호흡에서 중기 전망의 성패, 그러니까 중기는 1년에서 3년입니다. 중기 전망에 잘하고 못하고는 논리 혹은 실력의 범주로 묶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 전망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철학 또는 믿음이다. 인모스트에게 자산을 의뢰하고 싶은 40대 가장입니다. 인모스트는 자산 관리를 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자문사와 증권사 PB들의 관리를 받는 것과 인모스트가 추구하는 자산 관리와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로 좀 분리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모스트가 말한 자산 관리라는 게 뭐냐라는 얘기를 드릴 게 있고, 두 번째는 기존 자문사나 증권사 PB들의 관리와 저희가 다른 점이 뭐냐, 이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자산 관리라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산 관리는 투자라는 거를 투자 행위를 포함하지만 목적이, 투자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투자 성과라는 거를 평가할 때 있어서 몇 프로를 수익을 냈느냐, 손해를 봤느냐, 이 부분이 투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 여러 번의 투자와 긴 기간의 투자를 통해서 더 목적지향적인 게 자산 관리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주식은 가끔씩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주식 브로커를 겪으면서 제가 느낀 거기도 한데, 주식 투자는 확률 게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10번을 투자해서 9번을 수익을 냈어도 마지막 한 번 손해로 다 날릴 수가 있어요. 이런 말 많이 하죠, 투자자들이. 작은 돈으로 할 때는 잘 되더니 큰 돈을 넣으니까 안 되더라, 그리고 꼭 실패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10번 했는데 앞에서 9번 작은 돈으로 매번 재미를 봤지만, 그래서 힘이 들어가서 마지막 번에 큰 돈을 넣고 했을 때 손해를 봐버리면 앞에서 번 돈 다 날리고 성과가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승률로 말하면 10번 중 9번 돈을 땄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도 다 날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자산관리와 무슨 상관이냐? 만약의 경우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번에 땄냐 이렇냐가 중요하지만, 자산관리에서 관점에 보면 그래서 내가 목표했던 어떤 자금이 마련됐느냐의 의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년 뒤에 집을 내 집 살 돈을 준비한다. 혹은 저 같은 경우에 아들 둘이 있는데 군대 가 있고 뭐 이러다 보니 애들도 장가가 보낼 돈도, 그리고 교육비도 물론 큰애 같은 경우에 작은애 둘 다 이제 교육비로, 저는 큰애는 이제 그때는 ETF가 없어서 펀드를 했고 작은애는 ETF를 하고 있고,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얘네들에 대한 교육비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장가 보낼 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까 9번 따도 한 번 잃으면 소용없는 것처럼 제가 이번에 300%를 냈다. 그래서 500만 원이 됐다. 수익 300%가 나서 500만 원이 됐다. 그런데 500만 원 갖고 애 장가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투자 성공, 그 다음에 수익률 높고 낮은 거, 이거는 투자에 대한 얘기라면, 그래서 필요한 자금이 준비됐느냐, 이건 자산관리의 얘기라는 거죠. 결국 다르게 말하면, 저도 개념을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저는 그냥 명확하게 파이낸셜 플래닝,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재무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가 기본이 된 게 자산관리,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인베스트먼트 쪽으로 간 게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자문사, 그 다음에 증권사 PB들은 어떤 고객을 어떻게 보냐면, 저는 증권사 PB를 하는 동안 한 번도 고객님에게 얼마 동안 투자하실 거죠? 그리고 이건 어디다 쓰실 돈입니까? 몇 프로나 이 목표로 하세요? 이런 물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났던 고객들은 항상 그냥 바로 서로가 통합니다. 뭐냐면, 요즘 뭐가 좋아? 어디다 투자하면 되겠어?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지, 그런 거를 뭐 어디다 쓰실 건데요? 몇 년 하실 거고 몇 프로나 목표로 하세요?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대답해 주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증권사 PB, 그 다음에 자문사, 여러분들이 아시는 다른 많은 자문사들은 투자에 성공을 하는 걸 도와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이런 아이러니가 있어요. 제가 법인에서 하고 있는 어떤 공모주 펀드가 있는데, 저희가 법인 자금도 하기 때문에
속이 쓰려서 뭐 쉽게 말을 못 하겠는데, 작년도에 거의 그게 성과 대부분 다 이제 그 자문사나 이게 증권사 상품들이 성과 보수 체제로 돼 있어요. 그 모양새가 굉장히 좀 일리가 있어요. 타당성이 있죠. 왜냐하면 수익이 안 나고 일반적일 때는 수수료를 아주 싸게 하고 수익이 나면 성과 보수로 가져간다 우리는. 이런 개념이니까 아주 일리가 있죠. 고객님이 보시기에는 오, 좋은 거죠. 그런데 다 그 안에 장단점이 있는데요. 성과 보수의 단점 같은 걸 말씀드려 볼게요. 뭐냐면 굉장히 그럴듯하긴 한데 어떤 면이 있냐면 작년도에 그 공모주 시장이 좋을 때 그때 성과 보수로 막 10억 넣는데 3천 몇백만 원씩 막 분기마다 가져갔거든요. 성과 보수를 20%, 그러니까 허들이 있어서 보통 성과 보수는 6% 이상 나는 거에 20%를 가져간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얘는 공모주 펀드이기 때문에 성과 보수도 그러니까 허들도 없이 그냥 20%를 가져가는 그런 데인데 어쨌든 6%에 20%를 가져가도 좋을 때 그렇게 막 3천만 원씩 4천만 원씩 가져갔는데 지금 요즘 공모주 시장 어떠나요?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준가 1,000원을 못 가요. 그럼 그때 가져간 분기마다 뭐 몇 천만 원씩 가져간 거 지금 쌓여 있으면 저한테 이익이 얼마나 나 있을까요? 공모주 시장이 엉망이지만 나한테는 쌓인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회적으로 보는 시각과 시간에 걸쳐서 목표를 바라보는 시각은 같은 것 같지만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 성공을 따라서 성과 보수를 가져가는 건 너무 타당하거나 너무 좋게 보이시거나 가능한데 3년치 성적을 본다면 거기에서는 많은 차이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두고 보면 불편해지시겠습니다. 저는 증권사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증권사 PB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다 그냥 뭐 다 동료들이고 다 지금도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나쁜 면으로 말하지 않지만 제가 하는 일이 왜 다른지 얘기는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증권사나 자문사는 고객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을 때 어떤 목적을 달성했느냐, 그거를 달성하는데 충분히 지금 가고 있느냐, 이런 거를 시기에 맞게 이제 체크해주고 이런 개념보다는 이번에 넣어서 얼마를 땄냐, 이 개념이다 보니까 아까 성과 보수도 그렇게 적용이 될 뿐만 아니라 무슨 나쁜 점이 있냐면 이거는 제가 마음에 좀 쌓인 게 있어서 얘기가 나오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저 같은 사람들은 주식 브로커를 했고 PB를 10몇 년씩이나 했어서 저도 엄청 큰 돈을 관리해 봤지만 제가 가진 철칙은 뭐냐면 지금은 딱 바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바닥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매도의 실익이 없어요. 이게 다시 돌아서기 시작하면 누구도 그때가 바닥이었는지 알 수 없어요. 제가 안타깝게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오늘 얼란스 번스틴 자료를 제가 하나 뽑아서 열심히 이제 자료 만들면서 봤어요. 근데 이게 이 얼란스 번스틴의 이 자료의 요지가 뭐냐면 바닥을 지난지 모르는데 리세션이 시작된 그 시점으로부터 170일 전쯤에가 시장의 피크였고 그 다음에 트러프라 그래서 바닥이 211일쯤 후에 지나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지 못한다는 게 여기 요지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차트를 또 뭘 넣어놨냐면 계속 들고 있는 사람과 나왔다 들어갔다 해서 만약에 자료가 나중에 기회 되면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제일 좋았던 많이 오른 날 5일을 만약에 내가 안 들고 있으면 이 주식을 안 들고 있었으면 원래 계속 들고 있었으면 11%가 연평균 수익률이 나와야 되는데 단 5일 내가 주식 팔고 돈 들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4%로 뚝 떨어져요. 평균 수익률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한다고 생각해서 자기는 팔았다가 다시 이제 바닥이 돼서 다시 사겠다거나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거나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바닥에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는데 그냥 들고 가느냐고 언제나는 아니고요. 이렇게 바닥 부근에 있을 때는 매도할 실익이 없어요. 저는 뼈저리게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럴 때 저 리밸런싱 안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지나서 시장 자체가 이제 바닥을 지났어라고 이미 시장이 자각을 하면 이미 바닥을 지난 뒤에요. 아까 제가 얼란스 번스틴 자료 냈다 그랬잖아요. 바닥을 알게 된 거는 211일 전이었어요. 바닥은 실제 바닥은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것처럼 2019년도에도 7월 달에 금리를 인하했는데 1월 달에도 어떤 자료들이 리포트에 제일 많이 나오냐면 그 당시 모 증권사 자료를 보면요. 매도 추천 더 나빠진다. 그런데 바닥은 1월이었었어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사실은 조금 더 기간으로 따지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지금의 바닥을 찍어내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뭘 자꾸 바꿔 탄다고 해도 제가 코로나 때도 경험한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로나 때도 사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고점이었던 주식이 코로나 때 엄청나게 급락을 했죠. 그런데 얘를 그냥 들고 있었던 사람과 여기서 바꿨던 사람의 그 차이는요, 심각하게 차이 나요. 물론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3개월 만에 코로나 여러분 그때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다 사셨겠죠. 하지만 그때도 공포는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공포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바닥이었죠. 그 바닥에서도 버텼던 사람들은요, 그 종목 갖고도 충분히 다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어설프게 바꿔가지고 할 필요는 별로 없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바닥을 지나서 바닥이 지났다라는 걸 확신이 될 때 리밸런싱의 의미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장기적으로 볼 때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아무리 잘 팔고 잘 사고 해봤자 별로 그렇게 실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것도 욕하실 텐데 제 경험이 그렇고 투자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얘기하면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 투자에 대해서 생각하느냐 이런 건데 이거 제 생각이에요. 이것도 김학균 센터장이 이제 올린 리포트에서 제가 보니까 정말 좋은 말이고 동감이 돼서 단기 전망, 단기는 1년 미만을 말합니다. 단기 전망은 감 또는 운의 영역이라고 본다. 한두 번 맞출 수는 있지만 지속성을 가진 신통한 쪽집게는 없다. 보다 긴 호흡에서 중기 전망의 성패, 그러니까 중기는 1년에서 3년입니다. 중기 전망에 잘하고 못하고는 논리 혹은 실력의 범주로 묶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 전망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철학 또는 믿음이다. 왜? 3년 뒤에 시장까지 예측해서 맞출 수 있다는 건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과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지만 자산관리는 3년 이상의 장기 자금들을 다루기 때문에 당연히 어떨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찍어서 맞출 수 있다, 쪽집게 이런 생각 안 하고 그 다음에 중기 같은 경우는 논리, 실력이 있기 때문에 얘를 발휘하지만 3년 이상의 장기 자금이다 보니 뭘 또 많이 반영해야 할까요? 철학 또는 믿음입니다. 시장을 경험한 나의 그 경험에 의한 믿음, 철학들입니다. 이것들을 지켜나가는 거, 원칙들을 지켜나가는 거, 이것들이 결국 통했느냐를 여러 번의 위기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양상은 매우 다르죠. 매번 다릅니다. 매번 공포는 극대화돼요. 이유가 다르기. 이번엔 인플레이션 공포죠. 그리고 정말 끝도 없는 인플레이션이고 심각하게 우리를 삼킬 듯한 인플레이션이었지만 어제 오늘 이번 주 내내 원자재들의 유가나 이런 것들이 다 끝난 건 아니죠. 그러나 떨어지는 걸 보세요. 추풍낙엽처럼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원자재, 농산물들이 지금 빠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 지금 부족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도 왜 지 스스로 빠지나요? 시장은 그렇게 어떻게 해요? 3개월에서 6개월 앞서갑니다. 시장이 앞서간다는 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시장은 이미 모두가 아는 사실은 이미 다 반영된 걸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두려워서 지금 뭘 한다는 건 이미 3개월 전에, 전문가라면 3개월 전에 알았던 사실에 여러분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맞지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그걸 모르는 사람이라면 알고 해야 되느냐? 아니요. 좀 더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걸 모르고도 원칙만으로도 그 위험을 피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자산 관리로 바라보는 것과 투자로 바라보는 건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노력하고 있죠. 자산 관리로 바라보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 상담하시는 분들께서 고객들과 만나면 얼마 기간 동안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몇 프로를 이런 식의 얘기들을 나누는 거고, 저희가 점점점 더 많이 그런 툴들을 들여오고 있는 중이에요. 미국의 RIA나 이런 데들이 하는 그런 파이낸셜 플래닝을 투자에 받아들여서 저희 나라에도 좀, 미국은 이미 한 30% 이상, 그리고 퇴직연금은 전체 다 95%가 RIA들이 자산관리적인 개념으로 관리하고 있다라는 게 숫자로 다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개인에게 지금 맡겨져 있는 상황이에요. 뭐 요즘 디폴트 옵션 뭐 얘기도 나오지만은 어쨌든 저희는 그런 쪽을 추구하고요. 자산관리는 그런 면에서 약간 다릅니다.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2002년도, 2003년도에 제가 다니던 신영증권이 자산관리로 돌아섰습니다. 그 당시에 그 부회장님, 회장님 아드님이 사장님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경영 능력을 증명해야 됐기 때문에 보스턴 컨설팅의 컨설팅을 받아서 조언을 3개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산관리로 전환하라였고, 2003년도부터 자산관리 교육을 제가 받아서, 주식 브로커였는데 자산관리 교육을 받아서 저는 지원해서 자산관리를 열심히 했고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회사에서 하이퍼포머 선정돼가지고 많은 걸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러던 때 어떤 경험을 했냐? 잘 들어보세요. 2004년도에 코스피가 500밖에 안 됐었어요. 그때 막 북한 문제 터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막 그 중동 전쟁이 한국에까지 영향을 주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 2004년도에서 5년도 갈 때 500이었던 그 지수가, 코스피가 2007년도에 2000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5, 6, 7 따져도 3년 안에 500이 2000을 갔으니까 4배가 오른 거예요. 그 2000이 지금도 2000입니다. 코스피. 코로나 때 처음으로 3,300 뚫었다가 지금 다 다시 2,000 내려와서 2,000대 있잖아요. 그렇죠? 2,200, 2,300. 자, 그 500이 2,000을 가는 그 2년 동안 저는 이상한, 그 전까지는 주식 브로커였기 때문에 사고팔고를 해드렸어요. 계속 대응을 해드렸죠, 시장을. 그런데 우리 신영증권 애들이 전부 다 자산관리로 돌아선다고 하니까 회사에서 점수를 다른 걸로 매겨요. 주식 브로커 때는 뭘로 매겼냐면 주식 회전을 해서 남긴 수수료로 매겼습니다. 약정이라 그래서 얼만큼 사고 팔았냐? 그 다음에 거기서 떨어진 수수료는 얼마냐? 그걸로 저를 평가했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계속 사고 팔고를 권장하고, 저 그때 전화가 2대 세대였는데 전화 받고 뭐 이러면서 뭐 열심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산 관리하자고 하니까 회사에서 뭘 보기 시작했냐면, 너가 5천만 원 이상 자산을 갖고 있는 고객이 몇 명이야? 그걸로 점수를 주겠대요. 그리고 네가 그 모은 자산, 네가 고객들 마케팅 신규 작업해가지고 네가 모은 자산, 네가 관리한 자산이 얼마야? 이게 60%의 점수에. 그리고 20%는 5천만 원 이상 고객이 몇 명이야? 이걸로 바뀐 거예요. 그 전에 뭐였다고요? 수수료 얼마 떨어뜨렸어? 그 다음에 너 회전 얼마 해가지고 약정 금액이라 그래요. 1억을 하루에 10번 움직이면 사고 팔구가 2억이니까 10번이면 20억 제가 약정하는 거예요. 무조건 회전율이었어요. 그 당시 대우증권은 실시간으로 그거를 다 조회해 볼 수 있었어요. 어떻게? 네가 이번 달에 받아갈 인센티브가 얼마인지 실시간으로 떠요. 거래를 하면 계속 계산을 넣어주는 거예요, 거기다. 그러니까 애들이 눈이 벌게 가지고 사고 팔 수밖에요. 그래서 엄청난 사건들이 많았어요. 자살하고 사고 치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실적이었으니까. 그런데 신영증권 애들은 갑자기 회사가 자산 관리한다 그러는 바람에 사고 파는 거 포기하고 계속 고객들한테 무슨 권유를 해야 되겠어요? 자산을 모아야 되니까 다른 짓거리를 하기 시작했죠. 2007년도에 2천을 갔는데요. 우리 고객이 20억이 60억 돼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무슨 일이냐면 500에서 2천을 가면요. 주식 브로커가 사고 팔 때 계속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왜? 주가 지수가 4배를 가니까 미친놈 아닌 다음에는 뭐 완전 잡주하지 않으면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20번을 팔든 30번을 사고 팔든 계속 수익이 나요. 하지만 20억이 얼마가 될까요? 계속 사고 파는 동안. 20억이 30억이 되기 어렵습니다. 계속 거래를 하니까요. 하지만
안 팔고 들고 있었던 신영증권 고객들은 20억이 60억이 됐어요. 그때 회사가 자산관리한다 그랬기 때문에요. 물론 이렇게 지수가 4배씩 올라가는 일은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예상치 않은 기간에 올라가요. 제가 얼란스 번스틴 자료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얘네가 너무 정확한 면들을 말합니다. 뭐냐면 3년 평균으로 따져야 돼요. 1년은 지금처럼 아주 폭락하는 장이 들어가 있지만요. 제가 장담컨대 지금 같은 폭락장이 오면 어느 시점을 지나면 반드시 강세장이 옵니다. 왜요? 주식은 모든 자산 중에 유일하게 회귀성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많이 떨어지면 많이 올라가게 돼. 이 법칙이 아무 자산에 다 나타나지 않아요. 금이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이 그렇지 않아요. 주식만 많이 떨어지면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은 1년 보면 폭락장이지만요. 3년 보면 강세장이 반드시 껴있게 돼 있어요. 저희가 왜 장기를 3년 이상으로 보냐면 3년만 버티면요. 손해율이 10% 밑으로 내려가요. 3년을 들고 있으면 최고 고점에 들어간 사람도 본전으로 가는 기간이 3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는 폭락도 있지만 폭등도 있게 되어 있는 게 법칙이에요. 이런 약세장 뒤에는 반드시 강세장이 옵니다. 왜? 많이 빠졌으니까 올해 강하게 올라가죠. 그게 강세장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만약에 길게 보고 기간을 갖고 하면 아까 저희 신영증권 애들이 500에서 2000 가는 때 경험했던 같은 똑같은 경험을 반드시 하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가 더 믿음직해 보이냐면 지금 이런 시절이 오니까 뭐를 사야 되고 이 인플레이션을 버틸 수 있는 어떤 주식이 최고고 뭘로 지금이라도 바꿔놔야 되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들으시게 되겠죠. 근데 다 방법이 있지만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거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자산관리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입만 살아가지고 이런 부분이 다소 있어서 그 부분은 계속 수정을 해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고액자산가만 오래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 고객들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맞춰주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적어도 제가 가진 이 원칙들은 아주 편협되고 그 다음에 저의 이익을 위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뜻을 두고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